네, 안녕하세요. 신광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을 알면 한국이 보인다. 그러니까 한국인을 알게 되면 결국 한국인의 전체 집합이 한국이란 사회니까 그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코드는 제가 극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극단의 융복합과 만남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지난번에 다 드렸던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 두 책에서 구했습니다. 하나는 극단의 한국인, 극단의 창조성인데, 이것은 제가 우리나라의 사회현상과 한국인의 기질, 정신,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 한 반 정도와 제가 이번에 쓰고 있는, 지금 출간돼서 지금 나가고 있는 환단곡, 이 두 책에서 발췌를 해서 오늘 강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인은 모든 걸 다 끌어안아서 하나로 통합하려는 기질이 아주 강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한국인은 극단으로 모든 걸 설명드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냄비 근성과 뚝배기 기질. 냄비와 뚝배기는 정반대입니다. 빨리빨리 서두르는 냄비 기질과 은근가끔기를 지속하는 뚝배기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슬픔의 정신인 한과 기쁨의 정신인 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인의 기질과 선비의 기질, 그러니까 통이 크고 시원시원하고 세상을 넓게 보려고 하는 대인의 기질과 우리 또 꼬장꼬장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논리적인 선비의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극단을 알기 때문에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우리 만들어내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입니다.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인의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뜻밖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단어였는데 그 단어가 바로 정입니다. 정은, 한국인의 정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뜻밖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정의라는 걸 이해 못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외국인들의 그 발언을 듣고 제가 살펴보고 나서, 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의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강하게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정은 진짜 어려운 단어 분명합니다. 그 단어 안에 한국인의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단어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분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도리어 정의란 단어는 어디에다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라도 분들이 거시기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시기가 도대체 어디냐? 장소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시간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그 거시기 가지고 이야기의 한 3분의 1을 끌어가는 분도 가끔 계신데,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정의. 정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복합적인데 단순합니다. 딱 한 글자로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감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묶어낸 상징어이기도 합니다. 이 정에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정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감정의 상태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선 미운 정. 미운 정 이해가 됩니다. 정 그랬을 때 미운 정. 근데 그 반대편에 고운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운 정, 미운 정이 익숙하지만 단어 하나에다가 좋다는 뜻도 같고 반대 나쁜 쪽의 의미도 같고 그 다음에 따뜻한 의미도 같고 차가운 쪽의 의미도 이렇게 가진 단어는 세계적으로 찾아봐도 유래가 거의 드문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정이 그렇습니다. 거기다 냉정한 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드는 정, 나는 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덧정, 속정, 애정, 우정, 사랑도 정이죠. 이런 모든 감정을 통틀어 아는 것이 한국인의 정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 사람한테는 진짜 이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인데, 예전 분들 이런 거 가끔 있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정을 끊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아, 정을 그 어렵게 들여놓은 정을 그 수십 년 살면서 우리가 모든 감정을 주고받아서 미운 정, 고운 정, 속정, 겉정 뭐 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하는 게 정인데 이 정을 끊고 간다는 건 말이 됩니까? 근데 한국인에게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돌아가시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리움을 좀 덜 가지라고 안타까움을 덜 가지라고 정을 도리어 끊고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나를 그리워하지 말고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라고 정을 끊고 간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특별한 면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묶어서 한 글자로 딱 묶어놓은 거. 이게 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질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국인의 동질성은 참 단순한 듯 유구한 듯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보면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족보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족보는 다른 나라에도 일부 귀족층이나 왕족층에서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족보를 만들어서 자기네 계통을 쭉 이어내려오는 거죠. 근데 국민 전체, 한 나라 사람 모두를 다 책 안에 넣어가지고 족보로 만든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 국민 전체가, 백성 전체가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에서 지금 현재 상황까지 넘어오는 동안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노비가 반이라고 그랬었습니다. 또 여성은 넣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럼 전체 조선 사람의 4분의 3이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족보를 만들 때 거기에 속해 있던 노비들이나 종들도 다 그 집안으로 넣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전 국민이 책 한 권에 자기네 집안 내력이 다 들어가 있는 거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진짜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족보를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안의 시조부터 나 자신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 상상이 갑니까? 그것도 어느 특정 계부에서 있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 전체가, 백성 전체가 이러한 책 안에 한국인의 족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 진정으로 놀라운 겁니다. 시족의 역사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한국인의 현재성에서도 한국인은 결국 한국인일 수밖에 없는 책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빼박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전 족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제가 이제 기질적으로 여러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이거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위계와 질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열이죠. 서열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열은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는 서열이 상당히 나쁜 의미로 써지기도 합니다. 평등사회가 왔으니까. 근데 고대의 문화국가에서는 분명히 서열이 확실하게 져져야지만이 모든 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신분제 사회이기도 했지만 분명히 우리는 서열 중심에 들어서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걸 아주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시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제일 만나면 제일 먼저 통성명을 한 다음에 고향 어디냐 물어보는 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그래가지고 이 서열을 은근히 제시하고 그걸로 위계를 정하려고 그러는 요소가 지금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감이 아주 강해요. 나이, 고향, 학교. 이런 소속감을 아주 유난히 강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연과 학연, 혈연 등 연고 확인하는 것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유난히 강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나이 물어보고 고향이 어디인 거 물어보고 학교 물어보는 거는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는 아주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이 세 가지를 딱 까놓고 갑니다. 아주 나이, 고향, 학교를. 이 소속감. 근데 이 소속감이 동질성 하기 위해서 우린 그런 거거든요. 동질성을 확인하되 중요한 거는 서열은 가리자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기질 속에 아주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리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대부분의 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족, 부족, 한 국가, 민족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당연히 그 공동체만이 가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 시족은 시족 나름대로, 부족은 부족 나름대로, 한국인은 한국인 나름대로, 중국인은 중국인 나름대로, 중국에서도 부족은 부족 나름대로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공동체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가진 공동체 의식은 어느 사회에나 공동체를 이루는 곳에서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인에게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이 동체화 의식입니다. 이 동체화 의식이라는 건 공동체 의식에서 우리는 동체화 의식까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동체화 의식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나는 한 곳에서, 한 소속에서 같이 있어서 몸도 같다는 거예요. 몸도 피가. 그러니까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이 동체화입니다. 공동체 의식은 사회로서의 만들어진 의식입니다. 그 사회에서 만들어진 그들만의 특징적인 면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이 동체화 의식은 너와 나는 다르지 않은 같은 피를 가진, 그러니까 한 단계 훨씬 더 깊게 발전한 것이 우리는 동체화 의식입니다. 이 동체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여기에 다 같이 중요합니다. 고향, 나이 이런 걸 따지고, 그 다음에 족보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시족이면 시족 전체에 다 들어가 있는 이런 놀라운,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부족에게서 가지지 않은 면을 우리는 아주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체화 의식이 결국은 우리를 끈끈하게 만들어주고 연대의식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다른 나라보다도 강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제가 모든 것을 극단과 극단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냄비와 뚝배기, 한과 흥, 대인과 선비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 이질적인 둘, 양쪽 극단에 있는 것을 이해하면 가운데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양극단을 이해하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고 여기서 창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잘 가졌기 때문에 빨리빨리를 평생 하는 것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 빨리빨리를 평생 한다는 거는 머리에 순발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양극단을 알기 때문에 전체를 이해의 폭이 넓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충철저, 한국인들을 얘기할 때 저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특징 중에서 대충철저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질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3년 동안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딱 시키면서 오늘 일 대충 철저히 하고 하라. 대충 철저히 하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복잡하게 담긴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감정을 다 묶어서 만들어낸 것이 정의라는 말처럼, 대충 철저해도 모든 상황을 다 정리를 해서 네가 문제 없을 만큼 일을 해놓고 가라는 거야. 완벽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 하라는 것이 대충철저입니다. 근데 이 대충철저를 말 그대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대충철저죠. 지금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대충철저라는 말. 대충은 뭐죠? 크게 충족되는 겁니다. 크게 충족되는 건 완벽하게 하려는 겁니다. 예. 철저는 뭐죠? 꿰뚫을 철저입니다. 바닥저죠. 바닥까지 꿰뚫으라는, 다시 얘기하면 뭐죠? 완전히 충족되게 하고 바닥까지 꿰뚫을 만큼 완벽하게 일을 처리를 하라는 것이 사실은 대충철저입니다. 근데 왜 한국인들에게 이 완벽하게 하라는 것이 설렁설렁 하라는 거로 이해가 되느냐? 이게 바로 한국인입니다. 양쪽 극단을 알기 때문에 전체를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 한마디를 던지면 완벽하게 하라는 건 뭐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일을 문제가 하나도 없이, 틈이 하나도 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 하라는 것이 대충철저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청소 대충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네가 문 닫고 대충철저히 하고 가라,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일한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고 일을 지시를 딱 하면 그것만 딱 하고 간다는 거예요. 청소하고 문 닫고 가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듣죠? 그걸 대충 철저히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바닥 닦고 위에 것도 닦고 안에 들어있는 뭐 휴지 같은 거 다 정리해서 갖다 봉투에 담아서 갖다 버리고 문은 닫아서 시건장치까지 해서 불도 끄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문제 없이 딱 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데 외국인들한테 지시를 하면 청소하고 가라 그러면 청소만 딸랑하고 줄도 안 맞추고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들 막 오물 같은 것도 청소 안 하고 불도 안 끄고 불 끄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청소하고 가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듣는 것이 외국인들의 그냥 기본인데 한국인들은 종합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종합적인 능력이 왜 생겼다 그랬죠? 양극단을 이해하니까 양극단과 중간을 이해하니까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한마디를 했을 때 전체 속에서의 그 단어를 우리는 활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영특화되는 얘기도 되고 전체 상황을 이해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대충 철저해요. 완벽하게 크게 충족되고 바닥까지 꿰뚫맞고 완벽하게 하려는 거지만 우리에게서 있어서는 상황 속에서 문제 생기지 않을 만큼까지 하는 것이 대충 철저입니다. 우리는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말 그대로 시킨 것을 딱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우리 한국인은 그래서 이런 문화가 우리한테는 아주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할당량이 아주 반가워하는 게 있습니다. 할당량, 야리끼리 이런 얘기 들었죠, 여러분들. 야리끼리라고도 그러고 야리끼리라고 그러는 그 노동판에서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이렇게 흙이 있으면 이 흙을 A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을 시키는데 오늘 이거 다 하면 그냥 가세요. 다 하고 나서 그냥 가세요. 그리고 그냥 감독관은 일 시켜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동만 딱 하고 그 주위에 지저분해지고 뭐 그런 걸 그냥 냅두고 가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다 이동시켜놓고 여기 깨끗이 정리하고 거기 또 이동을 했으면 비가 오면 비를 다 덮어놓고 이런 것까지 우리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할당량에 우리는 상당히 아주 즐거워요. 시키는 사람도 즐거워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퉁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퉁치는 거예요. 뭐 복잡한 문제가 막 서로 얽히고 튀면 야 요번에는 네가 약간 손해보고 그냥 이거로 퉁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할당량 퉁, 그 다음에 떨이도 똑같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이거 얼마가 아니라 그냥 퉁쳐서 전체를 얼마로 떨이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는 50원, 150원, 2,500원, 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만 원 이렇게. 이게 우리 한국인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민족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반복하지만 양극단을 받아들여서 전체를 이해하고 거기서 문제 해결 능력을 딱 뽑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인의 아주 독특한 면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한국인의 맛에 대해서, 이거 음식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의 시간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한국의 미를 설명할 때도 똑같이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맛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오늘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냄비와 뚝배기 정반대죠. 그죠? 빨리빨리 은근과 끈기. 슬픔의 한 주저앉는 감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주저앉고 일어나는 정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통 큰 대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뭘 한번 하면 아주 시원시원하게. 그게 정주영 씨 같은 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선비적인 아주 아기자기하고 모든 걸 조직적으로 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를 이병철 씨 같은 분이라고 해요. 삼성 같은 타입이 선비 기질이고 현대 같은 게 대인이라고 제가 굳이 어거지로 얘기하면 그렇게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극단과 이쪽 극단이 같이 만나고 융합하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기질인데 여기에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요소를 별도로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강의 드린 바 이미 있습니다. 한국인은 유난히 다른 나라 사람보다도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강하다. 이것은 상황적인 면도 있고 정신적인 면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극단을 만났는데 호기심과 도전 정신까지 강합니다. 우리는. 대양의 문화와 대륙의 문화. 삼면배다가 모두가 다르고 하나는 대륙으로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계절이 완벽하게 다른 이런 것들을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도전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강하게 가져야지만이 도전정신이 생기는 건데 우리 이런 면을 바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두 개가 만나고 호기심과 도전정신이 만나서 우리는 무엇을 만드느냐 음식의 맛에 대해서 제가 미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숙성 음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별의별 숙성 음식이 다 있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제가 한국의 음식을 정의를 내린다면 숙성의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우리는 소금의 맛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중국 또 이렇게 특징적인 걸 얘기하면 중국은 기름 음식입니다. 중국은 기름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생 음식을 좋아합니다. 아주 특징만 한 가지씩만 딱 잡는다고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 거냐? 한국은 물의 음식입니다. 예. 밥을 먹을 때 옛날에 국이 꼭 필요했듯이 그 다음에 국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거에. 찌개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은 기름, 일본은 생, 우리는 국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호기심 백을 만나서 뭘 만들어내냐면 숙성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치, 된장, 간장, 짠지, 젓갈 등입니다. 우리는 양복합 두 개를 같이 가졌다고 있는 건데 젓갈도 똑같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남아에서는 젓갈이 어류로 만든 젓갈만 거의 씁니다. 여러분 여행 가보시면 눈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어류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어류로 만든 것도 있지만 어류로 만든 거 얼마 안 됩니다. 육류로 만든 것도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이 채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숙성 음식인데도 동남아 이쪽이나 유럽은 거의 없죠. 젓갈 문화라는 게 없는데 이쪽은 생선으로 만든, 동남아 쪽엔 생선으로 만든 것이 주고 일본 쪽에서는 식물성으로 만든 게 주입니다. 근데 한국은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제가 모든 것은 극단으로 양극단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숙성 음식이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맛을 길들이는 데는 아주 오래 걸립니다. 맛이 외국 서양 걸 보면 거부감이 없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설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상하지 않게 만드는데, 그 다음에 먹기 쉽게 만드는데 외국인들이 선택한 거, 서양 사람들이 선택한 거는 설탕입니다. 단맛입니다. 우리는 짠맛입니다. 짠맛. 다 짠맛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치도 짜죠. 그죠? 된장은 뭐죠? 되게 만들어서 된장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소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간장은 뭐죠? 간이 들어가 있어서 간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짠지도 당연히 소금으로 맞춰져 있죠. 젓갈도 생선이나 야채에다가 소금을 넣은 게 한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소금의 맛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맛을 만들어내고 단순합니다. 맛이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들어갔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맛은 단순 쪽으로 다가서는 것이 한국의 맛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을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제가 왜 굳이 이제 기지를 제가 이제 세 나라를 기지를 설명을 하는데 한국의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이야기가 끝나면 불국사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불국사가 어떤 한국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불국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국적인 한국 정신을 그대로 대표하는 건축물이라고 감히 저는 얘기합니다. 그 정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국의 문화, 일본의 문화, 한국의 문화를 저는 이제 사람으로 나눠봤습니다. 중국의 문화는 황제의 문화입니다. 일본의 문화는 무사의 문화입니다. 한국의 문화는 대인과 선비가 만나는 중첩점에서 만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화는 황제의 문화라 힘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게 힘으로 집결이 되고 힘으로 통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공간 같은 데 들어가면 크고 높고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중국 건. 만리장성도 그렇고 자금성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크고 높고 작은 건 한없이 축소를 시켜요. 큰 거는 무한정 확대를 시켜서 사람이 그것을 보는 순간 기가 죽게 기계에 눌리기도 하고 규모에 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자극적인 원색을 써서 그 색에 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는 크고 높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기를 확 피는 게 아니라 도리어 겁을 먹도록 만드는 것이 중국 통치 방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금성과 만리장성 같이 이렇게 크고 높고 웅장한 거 만들고 그 다음에 규모로는 이렇게 크고 높고 웅장하게. 그래서 이들을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 힘의 문화인데 힘이 권력이잖아요. 이 권력의 문화는 과장과 과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문화는 무사의 문화입니다. 무사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칼입니다. 칼은 두렵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잘못했을 때 들이댈 수 있는 것이 칼의 문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문화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꼬붕의 문화, 뭐 조폭의 문화라고 얘기도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만 일본의 문화는 어쨌든 무사의 칼이 중심을 이루는 상징 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형의 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주 예의 바르고 법 앞에 따뜻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남에 따라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아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지메 같은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형의 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형의 미는 뭐냐면 좌우 대칭이 되고 상하 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이쪽과 이쪽을 좌우가 똑같이 만드는 것을 아주 일본 사람들은 균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위아래로 나누면 위아래도 대칭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좌우 대칭, 상하는 비례되도록 만드는 것이 일본의 문화예요. 그래서 예의나 법, 관습을 아주 잘 지킵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칼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들었을 때 바로 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여기에 숨는 겁니다. 어디? 예의, 법, 관습, 도덕 이런 데 숨는다. 그래서 이들이 모든 거를 사회적인 규범을 잘 지키는 데는 이 칼의 무서움이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형의 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만들려고 그러면은 똑같이 정확하게 만드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아주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들은 깔끔하고 정갈하고 아주 아기자기한 문화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거 중요한 요소입니다. 좌우가 대칭되고 상하가 비례되는 정형의 미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뭐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떻게 만들까 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뭘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재량권을 넘겨줍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다시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국은 황제, 일본은 무사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대인과 선비의 문화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선비 문화가 현재는 70% 정도, 대인의 문화는 저는 한 30%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구려 때까지만 해도 우린 대인의 문화가 아주 크게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선비의 문화. 이 선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치하는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학자인데 정치성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선비는 이렇게 얘기됩니다. 선비는 처음 태어나면 고향에서 학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으로 출세를 해야 되잖아요. 이 출세가 뭐냐면 내가 성공하는 게 출세가 아니라 과거를 보고 시험을 봐서 관직을 얻어서 세상에 어떻게 공헌하고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데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출세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출세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다시 고향에 와서 학문을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의 선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인의 기질과 선비의 기질이 있는데 이 선비의 기질을 우리 현재는 이게 훨씬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비의 기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상징어를 여기서 찾는다 그러면 선비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죠? 붓입니다. 붓. 그리고 책입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학자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우리 국회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말들도 많고 이견도 많고 그런 것이 우리 왜냐하면 그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자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자는 어떤 거냐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문물과 문화를 새로운 학문을 그 다음에 과학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받아들여 것을 또 내부 생산을 해서 그것과 융합을 시키는 경우도 같이 만나는 것이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는 모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익숙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내부 생산을 해서 창조 능력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학자입니다. 학자를 한국인의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저는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정신을 그 나라의 핵심,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나라는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신의 나라고. 사대부라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 선비의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인 게 하나인데 사대부. 사는 뭐죠? 선비를 얘기하는 거고 대부는 선비가 벼슬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에서 어려서 태어나서 선비 집안에 태어나서 공부를 해서 사가 되고 벼슬로 돼서 대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입신양명을 한 후에 다시 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도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양극단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대칭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한국인의 대표적이고 진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미학이라고 그러면 저는 비대칭을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짧게 설명드리면 중국의 황제 문화로 힘의 중심인데 과장과 과실에서 크고 높고 웅장하게, 일본은 카레 문화인데 이 카레 문화에 의해서 두려우니까 사람은 법, 관습, 도덕으로 숨는데 그것이 정형의 문화를 만들어놨다. 정형의 문화는 좌우대칭과 상하비례, 그 다음에 깔끔 정교할 아기자기하고 어떤 규범, 규칙에 아주 익숙해진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세 나라는 인접하고 있지만 많이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인과 선비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선비의 기질 때문에 그 다음에 정치하는 학자, 정신의 나라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이 기질이 한국 문화에도 그렇고 일본 문화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